저희가 이제 토론자 네 분, 저 포함해서 네 분 이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거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디랩 대표 전지은 대표 나와주셨고요. 박수. 저는 이제 두 번째 발표를 맡았고요. 세 번째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장님이신 정진임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을 해주실 국회의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관으로 계시는 유웅조 입법조사관님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토론도 각 토론자분들께 15분 정도의 넉넉한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차근차근 토론을, 물론 발표자 입장에서는 토론이 많아지면은 지적사항이 많아지면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시간을 좀 활용하셔서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디랩의 전지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신생 단체라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저희 단체는 정보랑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혁신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 EIT 가입에 관련된 그 발표 2개 잘 들었고요.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발제문을 좀 자세히 썼는데 제가 좀 빨리 말한다면 여기 발제문 포함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EIT 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가입하게 됐는지는 앞서 발표해 주신 두 분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하진 않겠고요. 하지만 2008년 아크라 회의부터 시작이 됐지만 아주 최근에 있었던 그 UN 제3차 개발전 총회 결과 문서인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도 그 EIT가 원조 투명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EIT라는 아주 중요한 그 정보 공개 기제가 강조되었던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EIT 가입이 저희 이제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국인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원조 투명성을 위해서는 EIT 가입이 어떻게 보면은 첫 걸음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입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원조 투명성이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 EIT 가입 통해서 정보 공개를 활용해서 어떻게 원조 정책을 발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아래와 같이 4가지에 대해서 제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게 정보 공개 범위 그리고 확장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코펜하겐 다녀오시느라 발제문이 조금 늦게 도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그 국립총리실에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나왔던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EIT 가입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은 그 EIT 공개 38개의 항목 중에서 13개 필수 항목에 대해서만 2016년부터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처음 단계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하고 또 13개를 더 넘어서 이제 38개 공개 항목을 모두 맞출 수 있도록 그 원조 정보 공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노력이 이렇게 동반이 되어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EIT 가입에 그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원조 정보를 공개를 한다는 게 이제 원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다 봐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원국이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혹은 하게 되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중복된 사업을 방지하고 또 수원국 자체적으로도 이제 개발 사업을 조정해야 되고 또 현지 주민이 좀 참여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원조 정보를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정보 다 공개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투명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정보를 수원국이랑 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이 동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 사업 정보를 현지화나 공용어로 제공하려는 노력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한국어로 대부분 공개가 되고 뭐 영어로 잠깐 공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솔직히 뭐 캄보디아나 그 저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 중에서 영어가 가능한 그런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지어나 아니면 공용어로 최소한이라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정도는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EIT는 좀 특이하게 XML이라는 포맷으로 이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계 인식이 가능하고 또 이 데이터의 장점은 아까 그 김찬유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XML 그 언어를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인간이 인식하기엔 정말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이렇게 뜨는 그런 블루스크린에 뜨는 것처럼 약간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긴 해도 그것이 다른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는 XML로 포맷으로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한국에서는 약간 PDF나 다른 포맷으로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PDF가 워드나 다른 해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기관들이 PDF로 문서를 공개하는 데는 이제 정보의 왜곡된 변형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PDF 자료를 읽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어느 컴퓨터나 이제 그 리더를 다운받아서 읽으면 되긴 하지만은 아마 PDF에 있는 자료를 좀 긁어서 다른데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게 깨지거나 혹은 변형돼서 아니면 아예 안 열리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약간 활용과 응용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포맷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위변조의 우려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원조 정보를 위변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지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나 보이지 않고 또 위변조 사례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위조보험의 문제지 이게 국제적 합의에 따라서 활용 가능한 포맷으로 이렇게 공개한 기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XML이라는 데이터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이 되지만 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 아까 두 분 발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EIT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련 연구를 통해서 그 유럽 투자은행과 유럽 부흥개발은행 이 두 군데를 인터뷰하는 그 경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이 XML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일반인들이 다루기에는 어려운 언어인데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활용성이 낮은 포맷으로 공개를 한다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엔지니어 단위에서만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포맷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원국의 역량을 지원하는 ODA 사업에 이런 사업을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부분이 있는데 그 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향후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시민단체나 학계 등도 EIT를 통한 정보 공개에 동참하도록 해서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찬유 전문가님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발제 때 해주셨는데 EIT는 말씀하신 것처럼 NGO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재단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도 여기 이제 가입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디다 원조를 정보 공개하고 이런 걸 이제 밝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EIT의 정보를 공개한 기관이 지금 세계적으로 350개가 넘는데 아까 김찬희 전문가님은 한 300개 정도가 NGO라고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세워봤을 때는 266개까지를 세워봤었어요. 그래서 266개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많은 수가 NGO들이 가입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월드비전 인터내셔널 차원에서 공개를 하고 있고 세이브 더 칠드런은 뭐 세이브 더 UK나 이렇게 또 그 국제본부 차원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공개를 한다는 얘기는 NGO가 공개한다는 얘기는 좀 들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EIT 정보공개 항목이 지금 38개고 또 XML이라는 특이한 포맷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걸 또 분기별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NGO들이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규모 NGO일 경우에는 정말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제가 그
이 원조 정보 공개한 단체들의 리스트를 봐도 굉장히 큰 NGO가 아니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담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NGO의 정보 공개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 부산 세계개발 원조 총회 결과 문서에 보면은 그 세계 시민사회 단체들의 원조 효과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8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탄불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5번째도 이제 투명성과 책무성, 시민사회 단체도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런 이 원칙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툴킷에 보면은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가 될 때 직원이나 파트너 혹은 수혜자들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뭐 권위주의 정부나 독재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상황이 뭐 인권 단체나 아니면은 뭐 애드보커시 사업을 하는 단체에게 해당이 되겠지만은 인도주의적 활동이나 개발협력 활동을 하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을 때 좀 어려움, 뭐 협박이나 뭐 퇴계 명령이나 뭐 심지어는 뭐 살해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모든 것을 공개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원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의 개발협력 NGO들도 좀 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필요성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원조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이렇게 수원국이 예측할 수 있고 또 현지 주민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고 현지에서 개발 사업을 더 잘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도 좀 같이 이런 노력에 동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그 국제개발부 DPID라고 있잖아요. 이제 DPID에서 지원을 받은 NGO들은 그 EIT 형식에 맞춰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정부의 지원을 받은 NGO들은 그 지원금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미국의 이제 국제협력 NGO 협의체 인터액션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NGO 에이드 맵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 이후로 133개 기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기관부터 큰 기관까지 모두 모아가지고 1,600개가 이제 넘는 프로젝트를 모아서 지도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고 또 중복이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을 사이트에 모아서 공개하는 NGO 에이드 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공개랑 정책 수립 사이에 좀 간극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EIT에다가 정보를 공개를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봐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 갖고 정책을 어떻게 더 낮게 수립할까 이것을 위해서 저는 공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가입 초기 단계고 첫 번째 정보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많은 것을 지금을 바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원조 정책 발전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런 논의를 이제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계속 저희가 시간이 충분히 남는 관계상 나중에 플로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라면 제가 이제 두 번째 그 토론을 맡았고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는 이 국제개발 쪽에 뭐 한 발은 걸쳐 있긴 합니다. 그 뭐 코이카 그 프로젝트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유엔하고 한국 정부가 만든 기구에 잠깐 있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국제민주연대나 이런 다른 시민단체도 뭐 후원도 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치만 제 주 전공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올 때 이걸 어떻게 저는 발음하는 것도 IATI로 발음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니까 다 EIT로 발음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잘 몰랐던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여기 국제위원회 협력을 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일단 김태균 교수님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이 각각 세분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 전문가도 따로 있고 저는 이제 복지 전문가나 거버넌스
뭐 새마을운동 관련돼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전문가로 참여했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관계, 국제정치 전문가도 있고 안보평화 전문가분도 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실련 국제위원회가 좀 다채로운 선생님들이 어떤 보면 인터디스플리너리하게 그렇게 좀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토론을 얘기를 요청을 받고 어떤 식으로 토론할까 사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이제 워낙 또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걱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위원장님인 김태윤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도 일단은 투명성, 책무감, 이런 책임성 이런 문제는 사실 복지나 행정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워낙 중요하게 다른 이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현 정부가 그 실체는 애매모호하지만 정부 3.0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거랑 또 이런 어떤 정보 공개랑 맞닿은 지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토론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요청을 받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발표문은 거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토론자분들의 어떤 토론부터 제가 여기 와서 간략하게 보니까는 이게 질문 형태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각자 가지고 계신 전문 분야를 활용하셔서 코멘트를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섞여 있어서 꼭 이 발표자분들이 대답을 해야 될 내용도 있고, 아니면 어떤 코멘트로서 받아들일 내용도 이제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맡은 역할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다 책임지울 수 없는 더 구조적인 더 큰 문제들도 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코멘트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원조 투명성에 대해서는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는 거기 저도 일단 적어 놓아 보았고요. 근데 이제 그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이 너무 많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점은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정책들이 이런 어떤 투명성을 또 올리고 EIT와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개선책을 마련할 때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중요시하게 제시했던 개념들이 단지 교과서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게 평가 기준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조 투명성에 관련돼서 제시된 4가지 개념들, 그러니까 시적절성이라든지 포괄성이라든지 접근 가능성이라든지 비교 가능성, 이거는 사실 어떤 테크니컬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향후 국내에서도 물론 지금 하시는 작업도 너무 어려우신데 이런 또 기준을 제시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떤 개선책이나 향후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기준점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투명성 관련해서 그럼 이 투명성이 왜 필요하냐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여국 정부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재정에서 50%가 원조 자금이고요. 루안다 같은 경우에도 국민 총소득인 GNI 중에서 20% 정도가 ODA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런 원조 자금으로서 이제 구성이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그리고 적재적소에 잘 배분이 된다는 게 중요할 거고요. 수원군 지금 제가 순서를 바뀌었네요. 예. 수원국 정부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여국 정부나 원조기관에서도 이제 어떤 그런 원조기금이 얼마나 잘 달성됐냐는 건 결국 수치화된 정보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관과 국가 간 차원에서 서로 공여국과 원조 사이에 어떤 필요할 게 있을 거고요. 이제 국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세금 조금 올리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납세자들이 정보를, 그게 사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정부 3.0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결국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어떤 기여를 할 그런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 대표님께서도, 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원국의 시민들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내 주체에서 다 필요한 게 투명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역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사실은 이게 거시적인 맥락도 봐야 되고 테크니컬한 미시적인 부분도 봐야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달성하고 책무감을 올린다는 어떤 큰 전제 하에서는 이런 각 주체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거기서 달성해야 할 지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거기 외에 이제 저희야 이제 가입 그룹에서 이제 공식적인 참여 그룹으로 가는 거고요. 세부 지표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더 자세히 있을 거고 다른 자료에서 가져온 거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복지국가를 연구하는 행정학과 교수로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3.0이라든지 전자정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소개하는 게 여기 계시는 발표자, 토론자 분들과 또 플로어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전자정부나 정보체계, 전자민주주의 이런 데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세 가지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정보혁명 이후에 정보사회에서 전자정부의 역할, 물론 여기는 전자정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은 전자민주주의의 역할까지 다 포함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보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정보사회와 어떻게 보면 스마트, 저희가 이제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스마트 폰을 사용해서 스마트 사회로 넘어가 있는 그 중간에 걸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개념으로는 아주 멋진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게 잘 작동되고 있냐에서는 그 간극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념상으로는 패러다임을 좀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스마트 사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 사회에 필요한 스마트 정부가 있고 스마트 사회에서 필요한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 사회하고 스마트 사회의 차이가 뭐냐 해서는 일단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조금 더 참여를 더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물론 기술적인 발전도 다른 거죠. 우리가 인터넷하고 웹을 쓰던 시대랑 실제로 지금 스마트폰을 시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라는 것도 미리 어떤 보면 빅데이터라는 게 파놉티콘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정부를 통해서 감시라는 위험도 있지만은 결국은 많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좀 초연결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참여민주주의도 더 강조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더 개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혹은 저희가 3.0이라는 이 개념이 진짜 실행되고 있느냐 봤을 때는 회의적인 측면이 많이 있긴 한데 패러다임으로는 그런 어떤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나누어서 나아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거버먼트라는 것도 사실 정부라는 개념에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넘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예 마이 거버넌트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더 많은 정부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 협력이나 국제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은 OGP라고 해서 열린 정부 파트너십이라는 게 이제 계속 흐름이 있고요. 거기에 일하면서 정부가 3.0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행정학과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원하든 원치 않던 3.0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체가 되게 애매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많은 어떤 부정적인 행태들을 봤을 경우에 저게 진짜 3.0이라는 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겠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유의미한 변화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그 표는 이제 각자 이제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3.0이라는 개념은 좀 더 개개인들이 그러니까 정보 사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양방향이라는 측면이지만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 정부라는 거에서 영어 약자를 따서 SMART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해서 핵심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미리 어떻게 보면 이게 구글 서비스 같은 경우를 저희 사용하다 보면 놀라는 경우가 있는 게 내가 어디를 접속했다는 걸 거기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디를 접속하면 옆에 연관 검색어가 뜨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놉티콘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레미 벤담이 얘기했던 전자사이의 감시 과목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 저희 국제개발에서 가장 큰 이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외교부 코이카와 기재부와 수출입은행 간의 어떤 그 투 트랙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한계점이 뚜렷한 거기서 사실은 정부 3.0에 필요한 거를 내세우자는 걸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 칸막이를 없애는 대표적인 어떤 루트로서 정보를 통합해서 정보 통합 시스템을 내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1단 교육으로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줄이자는 역할을 되는 거고 2단계로 나아갔을 때는 그거를 시민사회하고 주민들한테 실시간으로 공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 3.0과 이런 원조 투명성이 맞닿을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 쟁점, 이건 어떻게 보면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코멘트를 수 있는 쟁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많은 이제 연구들이나 논문들이나 이런 보고서들 보면은 이제 국제 지표를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조 투명성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이드 트랜스페런스 인덱스를 보면요, 이게 재밌는 게 그 EDCF 같은 경우는 2012년 이후에는 이 지표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 정보를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2013년, 14년 자료, 지금 최신 자료가 14년 자료인데 거기에 EDCF는 나타나 있지는 않고요. 코이카 같은 경우는 등수가 사실은 중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EIT 의 어떤 그 가입을 함으로써 이런 지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봤을 경우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개발부에서 이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Need Effectiveness Index를 만듭니다. 이 need라는 거는 수온군의 need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세부 지표로 보면은 인간개발 지수인 HDI 같은 것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어떠면 그 빈곤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로 통해서 수원국의 니드를 측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effectiveness를 올릴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사실 그 영국이라든지 UNDP라든지 미국의 그 다음 장에 나오는 NCC 같은 경우에는 에이드 트랜스페런스 인덱스에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등 이내를 있거든요. 1등, 2등, 3등. 2014년 같은 경우에 UNDP가 1등이고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도 항상 상위권이죠. 거기고 몇 나라 상위권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결국 정보를 단지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거죠. 니드를 찾고 그 니드에 맞춰서 정책을 마련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중적 협력국의 선정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유상 무상 원조에서 그럼 어떤 나라들을 예를 들면 특정 나라들한테 원조를 주기로 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그거를 선정했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 투명성을 결국 나아갈 지향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나름 인덱스와 인디케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의 어떤 그 적합성이라든지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지점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ODA, 결국 예산 공개가 핵심 중에 하나인 거죠. 예산 공개에서 이제 ODA 같은 경우가 그나마 코이카하고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공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분절화된 이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0개가 넘는 여타 기관들한테는 정보가 어떤 식으로 제공될까가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이 필요한 건데 이게 통합 시스템으로, 물론 지금 당장 수출입은행은 내부적인 어떤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선무실 거고요. 코이카 같은 경우도 아까 발표하셨듯이 구축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단계를 넘어가서는 수출입은행과 코이카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할 거고 다른 40여 개의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취합을 해서
통합 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결국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EDCF에 비해서 예를 들면은 KSP 사업 같은 경우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 대해서는 정보 공개가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발의 저희 경험을 다른 나라에 전달하고자 하는 KSP 같은 게 중요 사업인데 여기 대해서는 정보 공개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도 또 내부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처 내의 어떤 공유가 거기에서 통합 시스템으로 공개도 급선무지만은 그 다음으로는 어떤 시민사회와 시민들한테 어떻게 공개할 수 있을 건지, 이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아니고 그 다음은 아까 두 분 발표에도 나왔지만 모니터링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이 모니터링이 그나마 EDCF하고 코이카는 잘 갖추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니터링에서 핵심은 그 환류 과정입니다. 일단 평가를 했고요, 피드백을 거쳤고요. 그러면 그 피드백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원조 개발 협력뿐만 아니라 개발 협력이라는 이제 원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 사업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단연도도 매년에 끊겨져서 애뉴얼리 평가만 하고 있지, 그게 중장기적으로 피드백이 어떻게 환류가 되는지까지 반영이 되는지에서는 사실 공개를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환류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기타 시행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서 정보가 없다는 거, 이게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0하고 좀 더 밀접한 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가 ODA 사업의 대표적인 어떤 두 주체 간의 어떤 협력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외교부와 기재부 라인들이, 물론 저도 이제 정부에서 부처 간 칸막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짜 EIT 가입을 통해서 통합 시스템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은, 그리고 현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 3.0이 제대로 시행되고자 한다면은 결국 협업이 중요하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가 중요하다는 거, 그게 다시 한번 정부 3.0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연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ODA 자금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제 컨트리 파트너, 그러니까 국가 협력 전략 내에서 어떤 장기 예산 계획이라든지 각종 또 결과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사업 평가,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되느냐 여부가 쉽지는 않지만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있다고 생각을 들고 있고, 이제 원조 관련해서 선진국들은 이런 것들을 점차 공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예를 들면 이제 법안, 사실 법이라는 것들이 항상 맞는 한계가 법이라는 게 어떤 제정을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법안 제정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여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정책의 어떤 형성과 이런 거 할 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도 좀 더 많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일단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제가 좀 이렇게 너무 그 주변적인 얘기를 많이 드린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예,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정진님이라고 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나 알 권리 일반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인데요. 원조 투명성 분야는 워낙에 ODA와치 같은 전문단체들에서도 연구도 계속 하시고 액션도 계속 취하셔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여기 오게 된 건 아마 일반적인 분야에 대한 좀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들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불러주신 것 같고요.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투명성이라는 분야가 원조와 관련돼서만 요구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 행정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 국가행정과 관련돼서 그 투명성 분야는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그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일반 인권에 대한 보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그
그 알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고 있고요. 헌법을 통해서도 그 표현의 자유나 이런 부분에서 알 권리, 그 정보 접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보 접근권 부분에서는 그 공공정보를 특정해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와 그 다음에 일반 시민사회나 일반 시민들이 그 공공정보를 청구할 권리 자체를 알 권리의 하나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각국이 정보공개법이나 정보자유법 등을 그런 알 권리 보장 법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그 각 개별 국가에서 마련한 법제 이외에도 원조와 관련된 정보일 경우에는 그 자국 내 상황에 맞는 정보 공개 기준만을 준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 이상의 그 원칙은 지켜져야겠지만요. 공여국가, 협력국 등의 그 국제사회 속에서 그 거래를 통해서 활용되는 정보인 만큼 그 국제적 통용되는 그 보편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ERT 가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신뢰성 있는 정보 공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그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발표자분들이나 토론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의성이나 포괄성, 접근성, 비교 가능성 이런 4원칙이 그렇습니다. 제가 원조 투명성과 관련돼서만 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보편의 그 정보와 기록에 대한 원칙과 굉장히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일반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기준과도 이런 원칙이 일맥상통합니다.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행정자치부의 사전정보 공표 운영 기준, 이 내용은 앞선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 3.0 관련해서 행정자치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그 요구한 지침이고요. 이 기준에 보면은 그 사전정보 공표는 사전정보 공표라 함은 청구를 하지 않아도 요청을 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해야만 하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정보 공개 청구 빈도가 많은 정보 등을 적시에 능동적으로 공표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보기 쉽고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정보 검색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공공정보의 적정 게시 여부 또한 공표 주기에 따른 업데이트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그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정보 공표 기준에서도 그런 그 접근 가능성과 시의성과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 자체는 모두 공공기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공기록의 관리에 대해서도 ISO 15489라는 공공기록관리 국제표준에서도 그런 기록의 속성으로 진본성과 신뢰성과 무결성과 이용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어서 이런 공공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 이용 가능성을 주요하게 관리 원칙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조 정보 같은 경우에 뭐 특별히 원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투명하게 해야 된다. 뭐 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두 제대로 공개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신뢰성과 뭐 이용 가능성들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뭐 앞선 토론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현 정부에서 지금 정부 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공공정보 공개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그 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공개 원칙을 상정을 했는데요. 있는 그대로 공개한다. 전 과정에 대해서 공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고요.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이 개별 문서 건건이 아니라 로 데이터 중심, 데이터셋 중심의 공개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정책적 기반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사실 기관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기관 내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묻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 토론에서 기획재정부 쪽에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여기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원조기관의 경우에 ODA 관련해서 공개 요구를 받고 있는 정보들은 사업 타당 보고서나 사업 심사 보고서 등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관에서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 입찰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공정하고 투명한 개도국 주도의 입찰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의 외교,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서 다른 원조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개도국의 경우 이런 정보를 사실 원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그런 투명성, 원조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그런 공개와 관련돼서 요구가 있으니까 억지로 공개를 하면 사실 최소 기준밖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최소 기준은 정말로 최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좀 심화되기 위해서는 기관의 의지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지를 좀 강제화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발제 자료를 어제 받아서 사실 내용을 좀 보지 못한 채 좀 내용들을 언급을 해서 좀 오늘 발제 자료들을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뭐 코이카나 EDCF나 모두 다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뭐 통합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서 실제로 입력을 하는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노력은 사실 누구나 노력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노력을 해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노력을 실제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 그 입력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의무화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차근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듣고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입력을 하는 주체가 다양해지다 보면 데이터 신뢰성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실제로 지금 민간 데이터의 신뢰성보다 공공 데이터의 신뢰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공공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들 그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 코이카나 EDCF나 이런 쪽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그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걸 관리하실 계획인지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코이카 발표를 그 발제문을 보니까 그 대외정보 포털이라는 게 만들어졌더라고요. oda.go.kr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 뭐 완료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서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없었는데 아쉬운 점을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사이트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졌는데 사이트가 굉장히 이미지 중심이더라고요. 사이트가 이미지 중심이면은 실제로 그 자료를 계속 활용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관성, 가시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이용 가능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때 그런 투트랙으로 조금 하시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진임 사무국장님 토론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 저희 이제 네 번째 토론이신 유입법조사관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원조 투명성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서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이 관련해서 양쪽 그 시행기관하고 외교부나 기재부를 자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이 진보했는가 알기 때문에 많이 나아졌다라고 일단 평가될 수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그 기재부나 이 기재부 그 수출입은행도 그렇고 코이카도 그런 이제 위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이제 걸림돌 되는 게 자기 속사를 드러내는 거에서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상당히 조심스러워하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대부분 막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상당히 좀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문제점이 될까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데는 일단은 그런 인식적 전환이 1차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투명성을 제고하면 할수록 그것에 대한 자기 기관의 내지는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한 어떤 오류나 시행착오를 좀 문제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양쪽 기관에서 이제 자료 투명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 만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요거는 지금 아침 진행상은 이제 어느 구체화되는 건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형식이나 내용 같은 건 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시고,
세 번째는 그 시민의 모니터링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뭐 시민단체에서 갖고 뭐 어떤 회의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그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활동을 하느냐? 안 돼요, 잘. 그건 왜냐하면 굉장히 형식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민 모니터링 뭐 코이카에서 뭐 시민단체를 넣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실제로는 반영도 안 되는 얘기고, 어차피 내부 시스템에서 구조되어 있는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나 개방성을 가지고 의사소통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국민이나 사용자들과의 얼마나 그 의사소통 체계를 개방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개방화시켜서 좀 하는 게 필요하고,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이제 계속 뭐 연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빨라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도 바로 이메일 보내서 데이터에 탔다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궁금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바로 답신을 보내줘요. 근데 우리나라 딱 보내면 일반 사람은 잘 안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국회라고 그러면 바로 이제 와요, 답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데는 그런 그 태도라든가 그 입장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상화되는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개방성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기관 평가하고 이제 담당자 평가 체계인데, 사실 수출은행에도 예전에도, 왜냐면 지금 통계 데이터가 수출은행에서 하니까 문제 제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자한테 얘기하면 안 통하고 결국 이제 실장이나 이 이사 정도 되는 분한테 얘기해야 그때서 좀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통계를 자료를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막 사람 이름도 들어가 있고 데이터 자체가 쓸 수가 없어요.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은 그만큼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체계를 만드는데 그 정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데이터는 넣긴 넣는데 이게 얼마큼 유저블하게 쓸 수 있냐를 보여줄 때는 굉장히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 데이터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쓸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편할 수 있게 하고 설명도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 일단 올린 거로 다야. 그래서 제가 본 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다큐멘트나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틀림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담당자라든가 그 부서에 대한 평가 안 해도 이것에 대한 것하고 연계하는 게, 어차피 공무원이나 이 공공기관 사람들은 개인적인 그 연봉 평가나 여기에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잘 안 움직여요. 제가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 시스템 같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른 행정부처나 이제 시행기관도 굉장히, 아까 NGO도 얘기 너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뭐 NGO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기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고 시행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 데는 그건 아마 그 양쪽에서 중요한 시행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아마 지침이나 그 어떤 통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세게 나가서 좀 지침을 좀 세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보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전문 인력 확보인데, 양 부분이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전문성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하면서 보면 알겠지만은, 일단 우리나라 데이터에 가장 그 여러 가지 다큐멘트가 부족한 건 마찬가지로 통계 분석을 할 때는 굉장히 쓰기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통계 분석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뭐 질적 연구도 있고 양적 연구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어떤 정책의 효과나 내지는 앞으로 예측이나 할 때는 통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렇다면 주어지는 데이터가 굉장히 그것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플렉서블하고 사용이 편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뽑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쓰기가. 이거 매니플레이트 하기도 힘들고 바꾸려면 코딩을 또 다시 해야 되고, 코딩의 원칙도 주어져 있지도 않고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국제적 표준에서 만들어 놨냐, 그것도 없어요. 그냥 그걸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냥 다 올리면 되는 줄 아는데 제가 보는데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요 양적 기간 할 때도 그냥 데이터 올리고 도큐멘트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 분석을 들어가려면은 통계 분석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사용할 때 어떻게 쓸 것인가 가는 수준의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하셔야 되고, 안 될 경우는 교육을 받아서라도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적어도 그랬을 때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신뢰도가 생겨요. 그 기관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고 전문 그 기관 그 어떤 업무나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본 데는 그런 것은 좀 더 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연봉 투명성 평가 앞에 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다시 얘기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나마 많이 나아졌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로 기대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러한 측면 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좀 더 보완한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흥조 조사관님, 입법조사관님께서 좀 짧고 굵게 그치만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 내분 토론을 해주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발표자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거고 뭐 아닌 영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간략하게 대답을 듣는 시간 좀 간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많아서 좀 시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발표를 하시다가 좀 이제 말씀을 못 하신 거라든지 토론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계신다면 그까지 좀 아울러서 각자 뭐 한 10분 정도 이내에서 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발표 순서대로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우리 정 차장님 먼저.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국장님, 대표님, 입법조사관님 감사합니다. 먼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PWYF ATI 평가에서 EDCF가 2012년도 이후에 없는 이유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요구하는 뭐 약간 금액적 기준이 있습니다. 1빌리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에서는 코이카가 평가 대상자로 되고 있지만 이제 PWYF 측에 문의를 했을 때 EDCF도 얼마든지 평가 대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확인을 받은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놀랐던 게 사실은 이런 원조 투명성에 대한 정보 공개라는 것 자체가 ERT 운영위원회에서도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비영리 단체인 이제 디벨롭먼트 게이트웨이라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거기서 수원국 몇 개를 정해서 ERT 정보를 그럼 수원국이 실제 활용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ERT 정보를 수원국들의 에이드 AMS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끌어오는 그런 작업을 수원국들 정보기관과의 협조 아래에서 이제 공여기관들, 관심 있는 공여기관들 몇 개를 정해서 그럼 실제로 ERT 정보를 끌고 와서 그거를 이제 수원국들이 각각의 예산을 짜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을 해보자 해서 나온 재현 사항들이 뭐였냐면 이제 수원국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을 하자.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갖고 오려다 보니까 ERT 정보가 각 공여기관들이 뭐 제공하는 주기도 다르고 정보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제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중복도 이미 그러니까 ERT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정보도 있지만 이미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들도 있어서 이거를 실제 사용하려다 보니까 중복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ERT에 공개되는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계부처 협의를 할 때는 이 부분을 분명히 고려를 해서 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좀 답답한 게 이제 예산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약간 여건이 그러니까 1년 앞을 내다볼 수는 있어도 더 많은 수원국들이 원하는 뭐 3년, 5년 정보까지 이제 예측하는 게 좀 이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모니터링, 그러니까 ODA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원조 사업들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뭐 환류까지 받는 것까지 갖추어져 있지는 않고 일단은 진행 중인 사업들을 입력하고 실행 예정인 사업들을 이제 공유하는 측면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은 분명히 이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면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매년 초에 이제 관계기관 분들 모셔놓고
그러니까 OECD 통계 지침 개정 사항이라던가 ODA 통계 이제 입력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분명히 EIT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회를 같이 가져서 그러니까 정보가 잘 입력이 안 되면 이제 EIT에 공개가 안 되고 그건 이제 그런 면에서 분명히 협조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제 좀 정보 입력을 독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떤 뭐 강제적인 그런 건 아직까지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스스로도 이 통계의 중요성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외부의 요청의 거의 대부분은 통계라고 해도 정말 뭐 무리가 아닐 정도로 통계 자료를 뭐 추출해서 그거를 원하는 분들께 좋은 양식으로 제공하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에 이제 여러 기관들이 그러니까 그 경영진들이 그 중요성을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통계 자체라는 그 업무의 중요성을 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저희들 스스로도 좀 통계 중요성에 대해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차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럼 네, 저 토론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앞으로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모든 걸 다 짚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디랩의 전지은 대표님이 이제 사업 정보를 최소한 현지어 공용어로 제공하자는 노력을 하자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 정재원 차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어요. 근데 다만 문제가 이제 저희가 너무 제공을 하는 나라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뭐 스페인, 남미 쪽은 좀 통계 조금 이렇게 뭐 스페인어나 불어를 쓰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는 너무 다양하게 쓰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영어로 오픈을 좀 하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 뭐 저희가 좀 더 여력이 되면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EIT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 이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수원국에 이제 지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업 중에 하나 미얀마 이제 에이드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련해서 지원을 한 사업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EDCF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방글라데시 역시 또 에이드 인포메이션 매니지 시스템에 저희 그 ODA 데이터를 또 입력하는 걸 도와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 저희도 뭐 ERT 보고를 계속을 하고 좀 저희가 노하우가 생기면 그렇게 수원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가 될 수 있고 또 실행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NGO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이제 NGO 경우 부담이 그 DPD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식은 하고 있고 사실 ERT에서 에이드 스트림이라고 해서 NGO가 원하면은 이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저희가 안 됐던 이유는 데이터가 너무 많지만 NGO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에이드 스트림을 통해서 공개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디피드 같은 경우에도 NGO들이 에이드 스트림을 통해서 제가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그 영국 NGO들도 에이드 스트림을 통해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또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그 RT 평가랑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평가가 좀 좋은 편은 아닌데 거의 이제 RT 평가가 기본적으로 85% 정도가 ERT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ERT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했지만 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아마 내년에 가입을 하고 정보 공개를 하게 되면 확실히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월에 OECD 닭의 통계 작업반 회의도 참석했는데 그때는 사실 한국이 거의 대부분 굿이나 베리 굿을 받았고 오히려 미국은 풀을 받는데 저희는 굿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부로 공개는 되진 않지만 닭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보고를 잘 하고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코이카만 아니라 뭐 EDCF나 관련 부처들이 다 노력은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닭에도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ERT에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님 사무국장님이 또 말씀해 주셨듯이 입력 주체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사실 제가 아까 발표를 간단히 하긴 했는데, 말했듯이 이제 뭐 가이드라인도 내년쯤에 이제 ERT 보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 내부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 있고, 그리고 저희 교육도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도 하나하나 노력을 하고 있고, 데이터 신뢰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시 또 시스템 구축을 지금 진행하면서 이제 데이터 퀄리티 체크가 정말 사업 입력 단계부터 할 수 있게끔 지금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축 이후에 입력된 사업은 저희가 입력 단계에서부터 통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정말 국제 기준에 맞는 데이터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현재 시스템 노력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ODGO.kr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미지 중심이라고 이제 하시면서 이제 또 활용이 근데 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ODGO.kr은 조금 사용 좀 쉽게 저희가 하려고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원조 사회에서 세계적인 좀 원조 기관들의 추세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좀 시각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게 이제 트렌드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맞춰가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저희 ODA 통계 시스템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아직도 아직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스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아직 좀 불안전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오픈을 하고 나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기관 평가 및 담당자 평가 체계 연계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유웅조 입법조사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 이행 전략 짤 때 경영 평가팀과 연계해가지고 각 팀이 이제 ERT랑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고 또 그런 과업을 조금 이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이행 전략을 짜서 이제 정말 이 ERT에 잘 보고하기 위해서 각 팀이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평가로 연계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전략을 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통계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인력 부족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할 수 있는 한에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인력이 좀 더 확보가 되길 바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입장이기도 하고요.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발제자분들께서 또 적절하게 잘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혹시 그 토론자 선생님들 중에서 추가로 질문하시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분이 실무자라 이제 위에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다른 데도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따라갈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선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ERT 기준이나 이런 것에 너무 매몰돼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저는 이왕이면 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민도 수준에 보다 한 발 앞서가는 시스템도 개발해야 되고, 다른 나라도 훨씬 나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무자 쪽에서 그 정도 수준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제 더 발전한다고 보는데, 제가 본 데는 이제 그런 걸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거는 ERT에서 했으니까 요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투명성 하면 오히려 이거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시스템 개발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듣는 시스템이 되면, 제가 본 데는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어떤 제가 보건대는 많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인식전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제 생각으로. 이 정도. 김찬우 전문가님께서 인력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또 큰 과제를 하나 주셨는데,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플로아에서도 이제 이 국제개발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이 주제에 또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주셔서 이게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 두 발제자 포함해서 혹시 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질문, 코멘트 있으시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필요하시면 마이크를 좀. 그래서 소속
제목이나 뭐 이제 그 단체를 밝혀주실 수 있으면 밝혀주시고 저희 토론 발제, 특히 발제 위주로 해서 좀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데이아치 한재영 사무총장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도 드리고 의견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ERT 가입의 경실련이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ERT 가입이 선언된 이후에 바로 순발력 있게 이런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저희도 오데이아치에서도 계속 이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포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팩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ERT 25페이지 ATI Aid Transparency Index 순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RT가 Publish Unfunded Fund라는 영국의 NGO가 각국의 NGO에게 요청을 해서 그 NGO가 자기 나라의 이 투명성을 체크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 오데이아치가 2011년부터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요. 코이카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고 EDCF가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고 하는데 사실은 EDCF가 아까 말씀하신 연도 2012년도인가 이후에 안 한 거는 EDCF가 우리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정보를 다 공개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기업과의 계약서 공개 이런 거는 사실 기업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금융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이 RT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해도 낮은 순위를 받는 게 대해서 좀 억울함이 있다. 그래서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셔서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코이카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34위에서 41위로 떨어졌는데 이제 코이카 분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ATI에서 체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서류를 10개를 공개하면 3점, 9개를 공개하면 0점입니다. 하나를 공개 안 해도 0점이고요. ATI에서. 그래서 코이카가 제가 직접 해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100%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점수가 낮게 나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ATI Publish Unfunded Fund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일종의 뭐 문제 제기도 하고 했는데 이 시스템은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코이카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한국에서 가장 원조 투명성에 대해서 앞서가 있는 기관이지만 억울하게 평가가 절하되는 측면이 있다. 좀 팩트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오데이아치가 ATI를 본떠서 카티란 걸 만들었습니다. 코리아 에이드 트랜스페런시 인덱스라고 해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서 내년에 지금 코이카 EDCF 및 100억 이상 원조를 하는 기관, 정부 기관들을 다 순위를 매길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한국의 상황에 맞게 이게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한국이 ERT 가입에 저희는 코이카와 무상원조만 가입할 줄 알았는데 우리 EDCF 유상원조도 같이 동반 가입하고 굉장히 시민사회의 반응에 있어서 저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온 걸 보고 굉장히 사실 놀랬고 또 그걸 위해서 제도화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다는 걸 좀 평가하고 싶고요. 예, 그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 정재영 차장님하고 김찬우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아니 기관 차원에 이런 게 있다니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굉장히 원조 투명성 기술적인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코딩하는 기술적인 얘기 같지만 그 기저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투명해야 되는가? 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납세자에 대한 책무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투명성을 잘 공개해야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되는 사업 효과성 제고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개도국에 대한 공여국의 또 다른 통제권의 강화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 나라 원조를 주는데 이걸 얼마나 쓰는지 허투루 쓰지 말고 이거를 우리한테 보고해라. 그 시스템 만든 것 자체가 개도국에 대한 통제권의 강화라는 시각도 있고요. 또 기본적인 인권의 실현, 우리 정진임 국장님 그 내용에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정보권은 세계 인권선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보권에 연결되는 기본적인 인권의 실현이고 또 개도국 정부가 원조 받은 걸 함부로 쓰지 않게 개도국 주민들, 시민사회가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굿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체이다,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개도국의 발전 문제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뭐 제가 저희 오디에 마치에서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정리하고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EDCF와 코이카는 이거를 왜 하는지, 다른 나라들이 해서 하는지, 대통령이 선언해서 하는지, 이사장님이 뭐 총재 저기가 해서 하는지, 아니면 도대체 한국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이자 제안이면, 우리 이용주 박사님도 그 부분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이아띠 가입과 이아띠 가입 후에 원조 투명성을 이루는 거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뭐 NGO뿐만 아니라 학계나 시민사회나 민간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실의 평가소위원회가 있듯이 한국의 원조 투명성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는지를 정부기관만이 아니라 그런 시민사회 민간의 참여가 있어서 이거를 같이 고민하고 또 하여튼 해야 되는 게 필요한다고 하는데, 혹시 정부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코이카나 EDCF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저희 은행에 가끔 개도 공무원분들 오셔서 EDCF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릴 때 Q&A 시간에 시작할 때 드리는 말씀이 이제 뭐 any easy question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되게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앞으로는 개도 공무원들에게도 뭐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기관 내에서 뭔가 보고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조 투명성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토론 자료에서도 체크를 해놨는데요. 우선은 원조 예산 자체가 지금 국민들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납세자의 알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원조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공여국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단으로 활용도 되고 있고, 하지만 그게 이제 진짜 어떤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연결이 되려면 그 정부가, 그러니까 수원국 예산을 받는 수원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얼마 돈이 들어올지 사전에 예상을 해서 미리 계획을 하는 게 또 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공여국 국민의 알 권리와 이제 원조를 받는 수원국 입장에서의 어떤 효과적인 자원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EDCF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서 두 번째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원조 투명성에 대한 어떤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평가위원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정부 전체나 EDCF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 그래도 지금 연말이라 내년도 계획을 짜느라 바쁜데, 물론 이제 국내에서 어떤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꼭지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원조 투명성 얘기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제 ERT의 공식 가입국으로서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꼭지가 같이 포함이 돼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답변은 역시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ERT가 저희 코이카 내부에서 최근 핫 이슈라서 다들 의견이 많긴 한데, 이제 컨센서스는 없었기 때문에 제 기관의 의견을 좀 드리긴 어렵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납세자 책무성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코이카에서 일을 하지만 저도 세금을 내고 제 세금으로 ODA가 가는 거니까 제 알 권리 측면이라던가 또 납세자 책무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수원국 입장에서 실제로 원조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거를 이제 특히 수원국 예산의 많은 부분이 원조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도국에게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실 때 개도국 통제권 강화 이야기가 있지 않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최근 ERT 이번 운영회에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원조 정보 공개를 안 하는데 그 수원국들이 오히려 그거를 공개함으로써 중국의 원조를 이게 추적하는 작업을 UNDP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또 저는 그 긍정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원조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가입과 원조 투명성을 위해서 이제 시민사회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이건 제 수준에서 사실 좀 이렇게 쉽게 대답해 드릴 수는 어려운 이슈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국회의회에서도 이제 ERT가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 수출입은행과 그리고 저희 코이카부터 보고를 하지만 뭐 앞으로는 원하는 시민단체도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고 일단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잡고 있고, 또 뭐 필요하다면 그거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뭐 설명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경우에는 이제 코이카에서도 적극 지원을 할 예정이고, 또 앞으로 이런 시민사회랑 관련된 노력, 그 원조 투명성 관련해서 시민사회가 좀 더 인볼브를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돌아가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왜 공개했냐 이런 거는 연구자로서 항상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나 항상 알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우리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안 하다가 도대체 정책 결정 어떤 포인트에서 이게 변화가 있어서 가입을 했는지. 근데 어쨌든 두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좀 더 질문을 한두 개 정도 저희가 더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쑥스러워서 질문 안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기 내셔서 한두 분 정도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고, 그리고 혹시 마지막 발언하실 거 있으시면은 한번 발언을 듣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더 없으신가요? 간단한 질문이나 궁금증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럴까요? 그럼 혹시 그 발표하신 분과 토론하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뭐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그러면은 다들 일찍 끝내기를 원하시는 것도 같고 하니까 저희 오늘 이 토론에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그 토론의 그 후원은 참 중요한 걸 빠뜨리는 후원은 이거 수출입은행에서 후원을 한 거고요. 경실련에서 주최를 한 저희 토론회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죠.